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직속 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가 났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길게 또 심각하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항명 사태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술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굴뚝데이라고 불리는 모레 일요일 1인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여야 합의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항명 사태입니다. 일주일 전 김기춘 실장이 강조한 충성이 본인의 코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춰야 하는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경찰관 회유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운영위에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한 김영한 민정수석 갑자기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김기춘 실장의 명령도 거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명령을 어겼습니다. 워낙 심각한 항명이었기 때문에 사의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는 와중에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경찰관들에게 혐의를 자백하면 입건하지 않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야당들이 김영한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김 수석의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 회의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출석 지시를 받은 김영한 수석이 정오 무렵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상관인 비서실장의 항명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김기춘 실장은 사표 수리 대신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사표를 받겠습니까? 네, 받도록 인사권자에 건의하겠습니다.
김 수석의 이런 행동에 대한 정윤회 문건 파동 과정에서 쌓여온 청와대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기춘 실장의 권위 실추와 청와대의 공직기강 회의가 최악임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가 무엇이건 김 수석이 항명과 사퇴까지 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경찰관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냐고 추궁받는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회유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김영한 수석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야 결의로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파면 건의 또 결의를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예, 그렇다면 청와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보좌관은 대변인은 김 수석의 국회 운영 불출석과 사임 발표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것인데 정치 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김 수석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항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지금으로선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의 개최 목적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 이 본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민정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정작 중요한 문제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진 못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에 미리 요구한 자료마저 제출되지 않았기에 기존에 알려진 서류의 입장만 되풀이됐습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운영위에서 최태민 목사의 탈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정윤회 씨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을 할 당시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어 그 다음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풍문에 있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하고 보고하고 또 그것을 유출해가지고 또 이게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그런 문제다. 예, 검찰의 비선실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군요. 네,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조차 수사 결과를 믿는다는 응답 31%보다 못 믿겠다는 응답이 12%포인트 많은 43%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1명의 비율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59%로 신뢰한다 20%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검찰 수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갤럽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이 사실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국정 개입이 사실일 것이라는 답은 48%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만큼은 사실일 것이라고 보는 비율과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46%가 도입해야 한다, 35%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이 알려진 국회 운영위원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에 관한 여야의 줄다리기도 치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조선일보가 표현했듯이 문고리 권력자들의 호위무사를 자초했습니다. 주로 쓰인 전략은 과거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는 물타기였습니다. 국회 운영위 현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문고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만든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본인의 인격과 또 가족의 문제까지 생각할 때 그러한 표현은 좀 삼가해 줄 것을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비서실장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정호성하고 안봉근. 제1부속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그렇게 되어 예, 그렇게 호칭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당 의원들이 세민년 그래서 제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반드시 새정치민주화라 불러라. 왜 그렇게 상대방은 그렇게 부르는가 해서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많은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여러 번 주장을 합니다. 새정치민주화라 정식으로 불러드려라. 위원장님,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깎아지 이런 뜻이 우뚝 솟은 봉우리라는 뜻이고요. 의역을 하면요,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건 유출 관련해가지고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농단이라는 말은 이런 데 들어갑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사 이래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뇌물수수입니다. 이게 이익을 독차지하는 농단입니다. 이때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있던 박지훈 문희상인데요. 이 당시에 민정수석 출석했습니까? 이런 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민정수석 출석 안 했습니다. 지금 가설권과 사명을 그렇게 극구 주장을 해서 이석기가 이런 사태까지 자행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줘야 책임 있는 지도자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정수석이 경기 2군 1동 오채원 사람을 가석방 시켰던 이 부분이 이런 것이 농단이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통진당이 해산될 이 마당에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을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를 한 뒤에 2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현주 PD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관심을 모은 김영란법이 어제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인허가 부정처리,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누설, 공공기관의 평가조작 등 15개로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민원 제기 등 국민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7개의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모호한 조항도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등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천만 명, 즉 국민 10명 중 4명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너무 포괄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도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사를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은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자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부 안보다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시기도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를 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졌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선택권을 침해받는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내용이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와 법사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충남대를 찾아가 대학생들과 피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화제를 모은 후에 대학생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셈인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번에도 F학점이었습니다. 조아라 PD가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재수가 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근시안적인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실패하면 정치권에서는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정부와 재계의 경제활성화 정책일 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이렇게 4개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성적을 매겼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바로 요즘 논란되고 있는 장거래법인데요. 장거래를 줄이는, 장거래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장거래를 만들어내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도, 의료, 가스같이 그런 것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과 직결된 것마저 소득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정부 부채를 가계에 떠넘겨서 가계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시켜서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이뤄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이상 자극할 기대 심리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가계부채 천조인 지금 상황에서 그 누군들 빚져서 빚 갚기를 시전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F입니다. 대학생들이 보기에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올 F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주는 대자보를 썼던 최희엽 학생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자보라는 게 엄청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게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회에 존재하는 장거래와 같은 처지의 분들이 이제 이런 이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담배값을 올린 진짜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여당의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다 확인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꼭 어떤 말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값 인상 후 벌어지는 몇 가지 상황을 보면 진실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새해 들어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라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설명회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한 물질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2012년에 작성된 3년이나 지난 묵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전자담배 홍보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규제 계획부터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져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을까봐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한꺼번에 150모금을 흡입하면 치사량이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와 여당이 물가에 따라 해마다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것도 세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작년 6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경우 세수 증가량이 최대가 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담뱃값을 정확히 4,500원으로 올리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담뱃값 인상의 제1 목표는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임을 간접 증명한 바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또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실시해야만 세수가 최대한으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의 물가연동제 구상은 바로 그 결론과 일치합니다. 담뱃값 인상의 제1 목표가 건강 증진이 아니라는 사실은 담배 포장의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작년 말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작년에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올해 통과하란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굴뚝농성, 가수 이유리 씨 등 연예인들의 지지 행동, 쌍용차의 신차 발표, 여러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70m 높이의 굴뚝에 오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 씨를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입니다. 스스로 역전의 용자라고 이름 붙인 이들은 모레 11일 이창근, 김정욱이 만드는 티볼리를 타고 싶어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각자 사는 곳 인근에 있는 역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 주 4년 만에 신차를 발표하는 쌍용차 사측을 향해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인 시위가 진행되는 11일을 굴뚝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굴뚝데이는 굴뚝에 올라간 두 해고자를 지지하는 1인 시위를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는 배우 김의성 씨의 트윗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트위터에 집에서 가까운 기차역이나 전철역 앞에서 작은 손팻말을 들어주실 용자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의 제안은 서울과 수원, 대구, 경주 등 국내는 물론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 요코하마까지 역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나올 만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서 굴뚝 밑에서 24시간 굴뚝이 동료들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장작비를 지원해주자는 김 씨의 제안에도 시민들은 발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그 용기들을 내주시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 너무 긴 세월 동안 고통들을 겪어오셨는데 그 고통이 끝이 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아픔들이 좀 잊혀지고 공장을 떠났던 분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일터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주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1월 11일 날 많은 시민들이 굴뚝데이라고 역전 앞에서 아니면 안방에서 1인 시위를 나서 주신다고 해요. 이런 시민들의 힘, 국민들의 힘으로 쌍용자동차가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그냥 지난 6년처럼 지나간 6년처럼 그냥 무시하고 그 무시 전략으로 계속 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서 주시는 것이 쌍용차 해고 사태는 올해로 7년째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리해고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을 당시만 해도 사태 해결은 요원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노동자가 굴뚝 농성을 시작하고 가수 이효리 씨와 배우 김의성 씨, 방송인 김재동 씨 등 연예인들의 응원까지 보태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굴뚝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제 뭐 도와드릴 건 없지만 그냥 한번 와서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잘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게 개개인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굴뚝데이 다음 날에는 쌍용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아난드 대표가 한국을 찾고 그 다음 날에는 티볼리 신차 발표회가 열립니다. 현재 쌍용차 기업별 노조는 아난드 대표에게 해고 사태를 협의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굴뚝 언론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서 큰 도움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굴뚝데이 이렇게 역전의 용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시는 것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소중한 발걸음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번에 증명해 보여드리겠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원양어선 오룡호가 침몰해서 전체 승선 인원 60명 중에서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5명 등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오룡호 선원의 가족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사조산업 본사를 찾아가 실종 선원 수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조산업은 러시아와의 협정이 끝났고 쇄빙선이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의 고장훈 위원장은 오늘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위원장을 만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은 SNS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와 오룡호의 상황이 똑같다면서 혹시 정부와 사조산업이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장훈 위원장을 유지연 PD가 만나봤습니다. 12월 말까지 회사에서는 러시아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 12월 말까지 회사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수색한 건 12월 말까지 끝났고요. 외무부에서 외무부 대책반에서 간 삼봉호 5천 유로 함이나 하고 초계기는 벌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원형 그쪽 러시아 쪽에 좀 파도가 센데 갈 수 없는 배예요, 이 배가. 501호 함이 여기 우리나라 동해 근해에서나 이렇게 하고 재난할 수 있는 배지 그런 파도가 센 데는 가면 가자마자 실린단가 뭐가 부러져 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하고 말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배가 구조를 못하면 구조할 수 있는 시신을 찾을 수 있는 배가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해서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나라 사람만 5명이지 전부 다 좀 26명이 지금 바다 안에 있어요. 정부에서 가서 좀 수색을 좀 해서 많이 좀 찾아달라고 해라 부탁을 하시고 해라.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했어요. 저쪽 러시아의 외교부를 통해서 가서 좀 사람 목숨이 있는 게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 목숨이잖냐. 러시아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배가 가서 다시 찾든 다시 계속 수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지금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배가 있어서 가서 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뭘로 지금 전부 다 관이고 회사도 전부 다 지금 다 손 놓고 대책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가 해갖고 문제가 돼서 지금 안전대책본부로 다 해경도 다 바뀌고 했는데 이름만 바꿨지 아무 나라에서 하는 대책이 없고 그냥 지금 처음에도 우리가 지금 실종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가서 구해달라고 한 거지. 근데 나라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아무 성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실종자만이라도 좀 찾아달라 그 얘기인데 원양어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매뉴얼도 없고 대책도 없고
완전히 뭐 외무부나 어디나 다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대책도 없이 우리 보고 무조건 수용해라. 누구한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됩니까? 누가 찾아야 됩니까 이거를? 그 좀 진실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찾을 마음만 있으면 다른 건 절대로 뭐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지난해 11월 전국 순회 토크쇼에서 부른 노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이 주제가. 심장에 남는 사람은 1989년 북한에서 제작된 김정일 찬양 영화입니다. 프랑스 잡지사 테러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행위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는 한 목소리지만 테러의 이유가 됐던 만평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프랑스 풍자 잡지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를리 앱도의 만평에 대한 시각은 갈립니다. 르몽드나 AFP 등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테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독일의 유력 매체인 슈피겔은 주요 기사에서 이번 테러로 인해 자유가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슈피겔은 독일의 극우 정당인 페기다의 예를 들면서 그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프랑스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샤를리 앱도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뿐만 아니라 교황, 수녀, 정치인 등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샤를리 앱도에 대해 무례하고 외설적이고 반종교적이었다는 면에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마지막 후계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후 당신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지만 말할 권리는 지지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샤를리 앱도가 추구한 표현의 자유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유럽 에디터인 토니 바버는 7일자 칼럼에서 샤를리 앱도가 무슬림을 자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마린 르펜이 당수로 있는 극우 정당이 부상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프랑스 무슬림들이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은 샤를리 앱도에 대해 어리석다고 표현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송사인 CNN은 이번 테러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검열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CNN의 프로듀서 팀 리스터는
신도가 아닐지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한 종교의 금기를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약자들의 문화와 신앙을 모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사는 무슬림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종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살아보면 제일 감동이 크고 기쁜 것도 사랑. 실망스럽고 흉한 것도 사람입니다. 속 깊고 반듯하고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빕니다. 자리, 기회, 이익도 좋지만 그게 삶의 모든 것일 수는 없지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 그걸 기대하면서 나는 하는 물음을 제게도 던집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요? 남에게 나는. (1월 9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